15살 소년이 죽음의 냄새가 가득한 체육관 문을 열고 들어섰습니다. 그의 친구는 이미 시신이 되어 어딘가에 누워 있었고, 그럼에도 소년은 그 자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작품은 한강 작가의 소설 소년이 온다로 1980년 5월 광주에서 일어난 5.18 민주화운동을 배경으로 살아남은 자와 죽은 자 모두를 향해 쓴 깊고 긴 애도의 기록입니다. 한강 작가는 이 소설을 쓰기 위해 오랜 시간 자료를 수집하고 생존자들의 증언을 직접 들었으며 자신이 광주 출신임을 고백하면서 이 이야기가 단순한 역사소설을 넘어 자신의 삶과 연결된 것임을 독자에게 처음부터 전하고 있습니다. 1980년 5월 전두환을 중심으로 한 신군부 세력이 계엄령을 전국으로 확대하자 광주 시민들이 거리로 나서기 시작했고, 공수부대의 무자비한 진압에도 굴복하지 않은 시민들이 무기를 들면서 광주는 잠시 스스로를 지키는 해방구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계엄군이 돌아왔고 도청을 끝까지 지키던 마지막 시민들이 그 자리에서 목숨을 잃으면서 공식 사망자만 수백 명에 이르렀으며 행방불명자와 부상자까지 합치면 그 피해는 숫자로 다 담아낼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5월에 광주에서 가장 친한 친구 정대를 잃었는데 정대가 시위 도중 총에 맞아 죽었기 때문입니다. 동호는 친구의 시신을 찾겠다는 마음과 무언가를 해야 한다는 막연하지만 강한 책임감에 이끌려 전남도청 앞 상무관으로 향하게 됩니다. 상무관은 그때 임시 영안소가 되어 있었고 수십 수백 구의 시신들이 관에 담기거나 바닥에 놓인 채 줄지어 있었습니다. 동호는 그곳에서 은숙과 선주를 만났는데 이 두 사람은 자원봉사자로 시신들을 수습하고 이름표를 붙이며 가족들이 시신을 찾으러 올 때 안내하는 일을 묵묵히 해나가고 있었습니다. 시신들은 하루가 다르게 늘어났으며 어떤 것은 심하게 훼손된 채였고 어떤 것은 말끔한 옷을 입은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동호는 매일 정대의 시신을 찾아 헤맸지만 끝내 찾지 못했고 그 와중에도 살아있는 사람들은 각자의 자리에서 일을 계속해 나갔는데 누군가는 밥을 챙겨 먹었고 누군가는 잠시 울다가 다시 일어서면서 그 공간이 요구하는 것들을 이어갔습니다. 동호도 그 안에서 어린 나이에 감당하기 어려운 일들을 말없이 해나갔으며 그것은 죽은 자들에게 보낼 수 있는 가장 작지만 가장 진지한 예의였습니다. 동호의 기억 속에는 정대와 함께했던 시간들이 파편처럼 떠올랐는데 학교 가던 길과 같이 먹던 떡볶이, 장난을 치다가 웃던 얼굴들이 지금 그가 서 있는 이 상무관이라는 공간과 너무나 다른 것이어서 그 간극 속에서 동호는 어느 순간 이전과는 다른 사람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계엄군이 도청에 재진입하는 날 밤이 다가오면서 사람들이 하나둘씩 상무관과 도청을 떠나기 시작했고 은숙도 선주도 동호에게 이제 떠나야 한다고 살아야 한다고 말했지만 동호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왜 남았는지에 대해 소설은 어떤 설명도 내놓지 않습니다. 그냥 그 소녀는 거기 있어야 한다고 느꼈던 것 같으며 죽은 자들 곁을 지켜야 한다는 말로는 정리되지 않는 어떤 의무감이 그를 붙들고 있었습니다. 두려움이 없었던 것이 아니었을 것이고 15살이었으니 얼마나 두려웠을지는 미루어 짐작하기 어렵지 않습니다만 그의 두 발은 그 자리를 떠나지 않았으며 그 밤 동호는 도청에서 사살되었습니다. 일장의 마지막은 놀랍도록 담담합니다. 총성도 비명도 절규도 없이 그냥 소년이 거기 있었고 그리고 없어졌는데 그 담담함이 오히려 더 깊은 슬픔을 만들어내며 독자는 그 죽음 앞에서 무엇을 해야 할지 알 수 없게 되어 그냥 그 사실과 함께 한동안 앉아있을 수밖에 없어집니다. 이 장은 소설 전체에서 가장 독특하고 충격적인 형식을 취하는데 화자가 이미 죽은 정대의 영혼이기 때문입니다. 총에 맞아 숨진 정대의 의식이 자신의 시신 곁에 머물면서 상무관을 바라보는 방식으로 이야기가 전개되며 서술 방식도 너는 내 몸은이라는 2인칭으로 진행됩니다. 이 서술 방식은 죽음을 감상적으로 포장하는 것을 거부하면서도 독자를 그 죽음 안으로 직접 끌어들이는 효과를 내는데 읽다 보면 어느 순간 이것이 정대의 이야기인지 내 이야기인지 경계가 흐려지는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정대의 의식은 자신의 시신 주변을 맴돌며
상무관 안의 다른 시신들과 영혼들을 인식하는데 그 공간에는 정대 말고도 수많은 죽은 자들이 아직 떠나지 못한 채 머물고 있었으며 누군가는 살아있는 가족 때문에 누군가는 미처 끝내지 못한 것들 때문에 그 자리에 붙들려 있었습니다. 정대가 가장 많이 생각하는 것은 누나 정미인데 총격이 시작되던 순간 뿔뿔이 흩어졌기 때문에 정대는 누나가 살아있는지를 알 수가 없었습니다. 정미는 살아남았지만 정대는 그것을 알지 못한 채 누나를 걱정하며 시신 곁을 떠나지 못하는데 이 장은 죽음 이후에도 사라지지 않는 사랑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하며 정대의 영혼이 이 세상에 머무는 이유가 공포나 미련이 아니라 살아남은 자들에 대한 걱정과 사랑이라는 점이 읽으면서 내내 마음에 걸립니다. 한강 작가는 이 장에서 죽음을 낭만화하지 않습니다. 정대의 시신은 부패하고 냄새가 나고 파리가 꼬이는 가운데서도 그의 의식은 살아남은 자들을 향해 계속 뻗어 있으며 동호가 자신의 시신을 찾아다니는 것을 인식하기도 하고 결국 동호가 도청에 남아 죽었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정대의 영혼은 처음으로 이 세상을 떠나는 방향으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 연결의 이름은 결국 사랑이었습니다. 은숙은 체포된 후 군 조사기관으로 끌려가 고문을 받게 되는데 3장은 그 고문의 기억과 그 이후 그녀가 어떻게 버텨냈는지를 역시 2인칭 서술로 이어갑니다. 너는 그 방에 있었다. 너는 그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알고 있었다라는 방식으로 전개되기 때문에 읽는 사람도 어느 순간 그 방 안에 함께 있는 것 같은 불편한 몰입감을 경험하게 됩니다. 고문의 묘사는 직접적이지 않지만 그 잔혹함은 충분히 전달되고도 남는데 은숙이 받은 것은 단순한 폭력이 아니라 인간을 인간으로 대하지 않겠다는 선언이었으며 저항의 의지를 뿌리부터 부수려는 시도였습니다. 은숙이 지키려 한 것은 함께 싸웠던 사람들의 이름이었습니다. 조사관들은 조직의 이름과 사람들의 이름, 무기의 위치를 원했지만 은숙은 알고 있는 것도 모르는 것도 말하지 않았는데 그것이 그 공간에서 그녀에게 남겨진 유일한 저항이었기 때문입니다. 구금되어 있는 동안 은숙의 머릿속에는 자꾸 동호가 떠올랐습니다. 아직 어린 얼굴을 가진 시신들 사이를 조용히 걸어다니던 그 소년이 그날 밤 도청에 남았다는 것을 그리고 살아있지 않다는 것을 은숙은 알고 있었으며 그 알미 고문의 고통 옆에 또 다른 종류의 고통으로 함께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이 장의 제목이 7개의 못인 것도 그 맥락에서 이해가 되는데 그녀의 몸에 그리고 기억에 박힌 것들이 모처럼 빠지지 않는다는 의미이며 지울 수 없는 것들이지만 그렇다고 그 못들이 그녀를 완전히 무너뜨리지는 못했습니다. 석방된 후 은숙의 삶은 겉으로는 회복되는 것처럼 보였는데 직장을 얻고 먹고 자고 움직이면서 일상으로 돌아갔지만 내면은 달랐습니다. 특정 소리에, 특정 냄새에, 특정 상황에 반응하는 자신을 느꼈으며 악몽이 반복되었는데 당시에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라는 말조차 없었으니 그냥 살아내는 것만이 방법이었습니다. 한강 작가는 이 장에서 은숙을 단순히 피해자로만 그리지 않습니다. 그녀는 고문의 피해자이면서도 자신의 존엄을 끝까지 지키려 했던 인간이었으며 그 저항이 거창한 형태가 아니었다는 점이 오히려 더 깊이 와닿습니다. 말하지 않는 것, 눈을 감지 않는 것, 정신을 잃지 않으려 버티는 것이 그녀가 할 수 있는 최대였고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5년이 흘렀습니다. 은숙의 출판사는 문학작품을 출판하는 곳인데 원고를 낼 때마다 당국의 검열에 끊임없이 부딪혀야 했고 특정 단어를 빼거나 특정 내용을 수정해야 했습니다. 은숙은 작가들과 머리를 맞대며 어떻게 하면 검열을 피하면서도 하고 싶은 말을 담을 수 있을지를 매번 고민해야 했는데 그것은 아무도 웃지 않는 숨바꼭질이었습니다. 어느 날 은숙에게 특별한 원고 하나가 들어왔는데 광주의 이야기를 담은 것이었습니다. 용기 있는 작가가 살아남은 자들의 증언을 모아 쓴 글이었으며 은숙은 그것을 세상에 내보내고 싶었지만 당연히 검열에 걸릴 것이 뻔한 상황이었습니다. 은숙이 그 원고를 들고 검열 담당자를 만나는 장면은 이 소설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인데 담당자가 어떤 부분이 문제가 된다고 조목조목 설명할 때 은숙은 이것이 단순한 행정적 절차가 아니라
역사를 지우려는 시도이며 죽은 자들의 이야기를 또 한 번 묻어버리려는 것임을 느끼면서도 그 자리에서 조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1985년에 대한민국에서 광주의 이야기는 공식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신문에도 방송에도 교과서에도 없었으며 5월 광주는 불순분자들에 의한 폭동으로 규정되어 있었고 그 규정에 의문을 품는 것만으로도 위험한 시대였습니다. 그 자리에서 은숙은 조용하지만 흔들리지 않았는데 이미 5년 전에 더 직접적인 폭력을 겪었던 그녀에게 지금의 검열은 그에 비해 덜 직접적인 형태였지만 본질은 같은 것이었습니다. 삭제 목록을 보면서 은숙은 그들이 무엇을 두려워하는지를 이해했는데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은 책이 아니라 기억이었으며 살아남은 자들이 기억하는 한 그 사건은 완전히 묻힐 수 없고 언젠가는 진실이 드러날 수 있다는 것을 그들도 알고 있었습니다. 은숙은 결국 검열된 채로라도 출판을 선택했는데 삭제되고 수정된 내용을 담고서라도 세상에 내보내는 것이 낫다는 판단이었습니다. 상무관의 냄새, 시신들, 동호의 얼굴이 5년이 지나도 희미해지지 않았고 어떤 날은 오히려 더 선명하게 되살아났는데 은숙은 그 기억을 지우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산자로서 죽은 자들에게 해줄 수 있는 마지막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진수는 고문의 후유증을 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신체적 후유증도 있지만 더 심각한 것은 정신적 후유증으로 악몽을 꾸는 밤이 많고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하며 일상적인 소리와 광경이 갑자기 과거의 기억을 불러일으킵니다. 조사실의 차가운 바닥, 형광등 불빛, 물고문과 전기고문의 감각들이 이제 실제 현실처럼 그의 의식을 침범하는데 고문이 끝나도 고문은 끝나지 않는다는 것이 이 장이 전달하는 가장 핵심적인 이야기입니다. 흥미로운 것은 진수가 그 기억 속에서 분노보다 묘한 초연함을 갖게 되었다는 점인데 분노는 이미 소진되었기 때문입니다. 너무 오래, 너무 많이 분노했기에 지금 남은 것은 분노가 연소된 자리에 남은 재 같은 것이었는데 그 재 속에서도 무언가가 살아있었으며 그것은 증언하고 싶은 욕구, 기록하고 싶은 욕구였습니다. 진수는 자신이 겪은 것들을 쓰기 시작했는데 책으로 출판될 것도 아니었고 누군가에게 보여줄 것도 아닌 그냥 어딘가에 남기는 것이었습니다. 살아있는 동안 자신은 증인이어야 한다는 감각이 그를 이끌었으며 그것이 지금 그가 살아가는 이유였습니다. 5장에서 한강 작가는 진수를 통해 광주 이후 운동권이 어떻게 흩어지고 변해갔는지도 보여주는데 어떤 이들은 전향했고 어떤 이들은 외국으로 떠났으며 어떤 이들은 조용히 일상으로 돌아갔지만 진수는 그 누구도 판단하지 않습니다. 각자가 살아남는 방법이 달랐을 뿐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도 진수는 사는 것을 선택합니다. 희망이 있어서가 아니라 살아있기 때문에 사라지는 것에 가까운 상태이지만 한강 작가는 그것도 하나의 저항이라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부서진 채로, 상처를 아는 채로 그래도 계속 존재하는 것이라는 의미에서입니다. 이 장의 마지막에서 진수는 동호를 생각하는데 한 번도 만난 적 없는 그 소년을 사망자 명단 어딘가에서 그 이름을 보고 왜 남았을까를 오래 생각했습니다. 진수 자신도 극도로 두려웠기 때문에 오히려 그 소년의 존재가 더 크게 다가왔으며 두려우면서도 거기 있었던 소년이라는 사실이 어떤 영웅 이야기보다 더 깊이 마음에 남았습니다. 동호 어머니가 기억하는 그날은 아들이 집으로 돌아오지 않은 날입니다. 처음에는 어딘가에 있겠거니 했고 친구 집에서 자거나 어딘가에 숨어 있겠거니 했지만 날이 지나도 동호는 오지 않았습니다. 아들의 죽음을 공식적으로 확인한 것은 5월이 끝난 뒤였는데 사망자 명단에서 동호의 이름을 찾았을 때 그녀는 그 자리에서 쓰러지지 않았습니다. 이상하게도 그 순간 울지 않았는데 눈물은 나중에 왔습니다. 혼자 부엌에 있을 때, 밭에서 일하다가 잠자리에 누웠을 때요. 동호 어머니의 이야기는 소설에서 가장 조용하지만 가장 깊이 가슴을 치는 부분으로 총을 든 이야기도 없고 고문의 이야기도 없이 그냥 아들을 잃은 어머니가 30년을 어떻게 살아왔는지의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어떤 의미에서는 가장 긴 고통입니다.
동호가 죽은 뒤 한동안 그녀는 밥을 먹고 잠을 자고 남은 가족들을 돌보는 일을 기계적으로 했는데 살아있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모른 채였습니다. 동호 아버지는 그 충격으로 건강이 나빠지다가 몇 년 뒤 세상을 떠났고 그러면서 어머니는 더욱 혼자가 되었습니다. 세월이 지나면서 광주는 조금씩 인정받기 시작했는데 민주화가 이루어지고 518이 공식 역사로 기록되면서 국민묘지가 생겼으며 동호의 이름도 어딘가에 새겨졌습니다. 어머니는 그 묘비 앞에 섰지만 그 공식적인 인정이 그녀의 아픔을 덜어주지는 않았습니다. 역사가 되어버린 것, 기념비에 새겨진 것은 살아있는 기억이 아니었으며 어머니에게 동호는 역사 속 인물이 아니라 여전히 15살 소년이었습니다. 웃는 얼굴, 목소리, 손의 온도가 기억되는 아이로서요. 어머니가 가장 힘든 것은 동호의 마지막 순간을 모른다는 것인데 그가 죽을 때 두려웠는지, 아팠는지, 누군가가 옆에 있었는지, 혼자였는지를 알 수 없는 채로 그녀는 30년을 살아왔습니다. 그녀는 나중에 은숙을 만나게 되는데 시신들 사이에서 조용히 성실하게 일하던 마지막 며칠의 동호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머니는 처음으로 제대로 울었습니다. 30년 만이었습니다. 한강은 어린 시절 부모님이 간직하고 있던 책을 발견했다고 하는데 거기에는 518의 사진들이 담겨 있었으며 총에 맞아 죽은 사람들, 관 위에 흰 국화를 올려놓은 사람들, 거리를 가득 채운 시민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 사진들이 어린 한강에게 깊은 충격을 남겼고 그 충격은 평생 그녀 안에 살아있었습니다. 이 소설을 쓰면서 맞닥뜨린 가장 근본적인 질문은 바로 이것이었다고 합니다. 인간이 인간에게 이런 것을 할 수 있다면 인간이란 무엇인가? 인간의 존엄이란 무엇인가? 그것은 파괴될 수 있는 것인가라는 질문들인데 이 물음들은 소설 전체에 걸쳐 계속 울리고 있으며 한강은 그 질문에 단정적인 답을 내리지 않습니다. 그냥 그 질문과 함께 있도록 독자도 함께 앉아있게 만드는 것입니다. 에필로그에서 한강은 동호에게 직접 말을 건네는데 동호는 허구의 인물이지만 그런 소년이 실제로 있었으며 그 나이에 그 상황에서 남기를 선택한 소년들이 있었습니다. 한강은 그 소년들이 왜 남았는지를 이해하려 했다고 쓰는데 영웅이 되려는 자의식이 있었던 것 같지 않았으며 그냥 거기 있어야 할 것 같아서 죽은 자들 곁을 지키는 것이 살아있는 자의 의무인 것 같아서 남았을 것이라고 합니다. 그 단순하고도 심오한 윤리가 소설 전체를 관통하고 있습니다. 이 소설의 4가지 핵심 주제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인간의 존엄으로 동호가 시신들을 수습하는 것도 은숙이 고문 속에서도 말하지 않는 것도 모두 존엄을 지키려는 행위이며 소설은 그 존엄이 짓밟히는 과정과 동시에 짓밟힘 속에서도 계속 살아남는 존엄을 함께 보여줍니다. 두 번째는 기억과 역사인데 살아남은 자들이 기억하는 것은 고통이면서 동시에 의무이며 기억이 역사가 되고 인정받을 때 비로소 죽은 자들이 애도될 수 있지만 공식적 인정이 개인의 애도를 대체할 수는 없다는 것도 소설은 보여줍니다. 세 번째는 살아남음의 윤리로 왜 나는 살았고 저 사람은 죽었는가라는 질문은 대답될 수 없는 것이며 그것과 함께 사는 것, 그럼에도 계속 살아가는 것이 소설이 제시하는 하나의 답입니다. 네 번째는 폭력의 지속성인데 1980년 5월의 폭력은 육체에서 끝나지 않고 기억 속에서, 꿈속에서, 살아있는 매일 속에서 계속 이어지며 피해자들의 삶 전체를 관통하고 있습니다.